Join us as we explore the incredible scale and precision required for modern shipbuilding. 현대중공업 주가 55만 원, 코스피 전체 시총 3위. 2007년의 조선업은 황금기 그 자체였어요. 그로부터 8년 뒤 대우조선해양에서 분식회계 5조 원이 터집니다. 그리고 거제시의 20, 30대 인구가 10년 만에 46% 줄었습니다. 같은 산업이 맞나 싶을 정도의 너무나도 극적인 추락이었어요. 호황에서 추락까지, 그리고 다시 올라오는 슈퍼사이클 2.0까지. 이 역사를 아는 것이 우리 조선업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를 판단하는 가장 정확한 방법이에요. 저는 쿤바야입니다. 그리고 저는 지용입니다. 오늘은 좀 무거운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2000년 한국이 세계 1위에 올라선 직후 역사상 유례없는 초호황이 시작됩니다. 그 당시 호황의 원인이 뭐라고 했었죠? 중국이에요. 2001년 중국이 WTO에 가입하면서 세계의 공장으로 급부상합니다. 철광석, 석탄, 곡물 같은 원자재가 중국으로 쏟아져 들어가고 중국에서 만든 공산품이 전 세계로 나갑니다. 해상 물동량이 연평균 5% 이상 급성장하기 시작했어요. 오, 물동량이 폭증하면 배는 당연히 더 필요해지겠네요? 맞습니다. 배를 나르는 해운 운임이 치솟았어요. 2편에서 배운 BDI, 발틱 건화물 운임지수 기억나시죠? 2002년에 약 2,000포인트였던 BDI가 2008년 5월에 11,793포인트를 찍습니다. 세상에, 6년 만에 6배요? 네, 역사적 고점이에요. 운임이 이렇게 오르니까 해운사들이 엄청난 돈을 벌었어요. 그리고 돈을 벌면 뭘 하죠? 당연히 3배를 주문하죠. 물동량이 늘면 배가 부족하니까요. 이게 슈퍼사이클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해운사뿐만 아니라 금융자본과 투기 세력까지 선박발주에 뛰어들었어요. 인도 시점에 배를 팔기만 해도 막대한 차익을 남길 수 있었거든요. 실제 운송 수요 이상의 배가 주문됐습니다. 일종의 투기적 발주라는 거잖아요. 네, 수주잔고가 활성선대의 60%에 달하는 비정상적인 수준까지 쌓였어요. 한국 빅3뿐 아니라 중소형 조선소들까지 설비를 대대적으로 확장하면서 양적 성장에 매몰됐습니다. 모두가 이 호황이 영원할 거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은 처참하게 깨집니다. 2008년 9월 15일 리먼 브로더스가 파산합니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시작이죠. 금융위기는 해운 조선 시장을 즉각 강타했습니다. 2008년 5월에 11,793포인트였던 BDI가 불과 반년 만인 12월에 663포인트까지 떨어집니다. 그럼 90% 이상 폭락인 거잖아요. 네, 해운 시장의 수익성이 사실상 소멸한 거예요. 그러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자금난에 빠진 선주들이 이미 계약한 배의 발주를 취소하거나 인도를 거부하기 시작했어요. 이 편에서 배운 인도 거부 리스크가 현실이 된 거군요. 당시 조선사들이 정말 난감했겠어요. 맞습니다. 특히 선수금을 5에서 10%만 냈던 헤비테일 계약에서 이 문제가 집중적으로 터졌어요. 선주 입장에서는 선수금 포기하는 게 경제적으로 합리적이니까요. 조선소에는 이미 매입한 자재비와 인건비를 회수하지 못한 채 건조 중인 배가 재고로 쌓이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네, 호황 때 무한정 주문을 받았는데 불황이 오니까 가져갈 사람이 없는 거군요. 그리고 헤비테일 결제 구조 때문에 돈도 못 받고. 이때부터 헤비테일이 업계의 표준으로 고착화됩니다. 시장의 주도권이 완전히 선주에게 넘어간 거예요. 조선소들은 일감을 따오기 위해 불리한 조건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고 재무 건전성은 계속 악화됐습니다. 좋아요. 그런데 조선업 불황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죠? 네, 맞아요. 상선 시장이 장기 불황에 빠지자 한국 조선 3사는 돌파구로 해양 플랜트를 선택했어요. FSPO 드릴십 같은 심해 시추 설비, 고유가 시대에 수요가 늘어나고 있었으니까요. 오, 얼핏 들으면 합리적인 판단 같은데요? 판단은 맞았지만 실행에서 재앙이 터졌습니다. 핵심 문제는 이거예요. 해양 플랜트의 핵심은 단순한 철구조물 제작이 아니라 기본 설계와 고도의 엔지니어링이에요. 하지만 한국 조선사들은 상선 건조 경험에만 의존한 채 설계 역량이 부족함에도 설계부터 조달, 시공까지 전부 책임지는 EPC 턴키 계약을 대량으로 수주해버린 거예요. 아, 할 수 없는 일을 하겠다고 계약한 셈이군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실제 건조 단계에서 선주들의 설계 변경 요구에 대응을 못하면서 공기가 무한정 늘어나고 추가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어요. 대우조선해양이 수주한 송화 프로젝트에서는 1기당 수천억 원, 총 1조 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와, 프로젝트 하나에 1조 원 손실이요?
이뿐만이 아니에요. 토탈 CLOV FSPO에서 약 3천억 원, 임팩스 이치스 FSPO에서 약 3,100억, 초대형 해양 설치선에서 약 5천억. 프로젝트마다 수천억 원씩 손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2015년 2분기 대우조선해양이 돌연 3조 원이 넘는 영업 손실을 한꺼번에 반영합니다. 3조 원을 한 분기에? 어떻게 한 분기에 3조가 증발해요? 이건 실수 수준이 아니잖아요. 시장이 경악했어요. 감사원과 검찰 조사 결과 대우조선해양이 2006년부터 10년간 손실을 장부에 반영하지 않는 분식 회계를 해왔고 그 규모가 약 5조 원에 달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나요? 경영진이 자기 임기 중에는 부실을 감추고 성과금을 챙기기 위해 발생 예정인 손실을 고의로 장부에 안 올린 거예요. 그리고 이걸 견제해야 할 산업은행에서 파견된 사회이사와 CFO 중 상당수가 전문성이 없는 낙하산 인사들이었어요. 감시 기능이 완전히 마비된 상태였습니다. 기업의 부실을 넘어서 시스템의 실패였네요. 이런 건 보고서에도 안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대우조선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삼성중공업도 현대중공업도 해양 플랜트에서 대규모 손실을 입었습니다. 2015년에서 2016년 빅3가 동시에 무너질 뻔한 시기예요. 자, 중소조선사들은 더 심했겠네요. 이런 맥락을 모르면 보고서가 안 읽히는 거였어요. 2016년 STX 조선해양이 법정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2편에서 다룬 RG콜 사태가 이때 터졌어요. 은행이 선주에게 물어줘야 할 RG 환급 규모가 최대 2조 원. 성동조선해양도 1조 원대의 부실로 위기를 겪었고요. 아, 조선소만 무너진 게 아니었겠네요. 그 지역 경제도. 맞습니다. 거제시는 인구의 70%가 조선업의 생계를 의존하는 기업 도시예요. 인력 감축이 시작되면서 실업률이 7%대까지 치솟았고 특히 고용이 가장 취약한 하청 노동자들이 먼저 현장에서 퇴출됐어요. 자, 그러면 인구 변화는요? 2016년 정점을 찍었던 거제 인구가 급격히 줄기 시작했어요. 특히 미래를 책임질 20대, 30대 인구가 10년 만에 46% 감소했습니다. 일부에서 말씀드린 개도 10,000원짜리를 물고 다닌다던 거제의 상권은 빈 점포가 속출하는 유령 도시로 변했어요. 2025년 비준 거제의 상가 공실률이 35.1%로 전국 최상위권입니다. 아, 결국 그러니까 산업의 위기가 곧 도시의 위기였군요. 이거 알고 나니까 뉴스가 다르게 보여요. 이 위기에서 어떻게 빠져나온 건가요? 고통스러운 구조조정이 진행됐습니다. 대우조선해양에는 대규모 공적 자금이 투입됐고 수많은 협력업체가 도산하고 숙련공들이 현장을 떠났어요. 그리고 2019년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세계 시장 점유율 20% 이상의 거대 조선소가 탄생할 수 있었는데 정말 안 됐죠. 한 도시의 경제가 통째로 무너진 거잖아요. 사람들은 어디로 갔을까? 네, 2022년 1월 EU 집행위원회가 최종 불허했습니다. 이유는 명확했어요. 대형 LNG 성시장에서 한국의 두 회사가 합병하면 점유율이 60%를 상회하게 되고 유럽 선주들의 선택권이 제한되어 가격 상승을 유발할 거라는 우려였습니다. 아하, 유럽 입장에선 에너지 수입에 필수적인 LNG선 시장의 독점이 안보 위협으로 느껴졌겠군요. 합병이 무산 뒤 2023년 한화그룹이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합니다. 사명이 한화오션으로 바뀌면서 방산과 에너지를 연계한 새로운 전략이 시작됐어요. 현대중공업 쪽은 HD 현대지주사 체제를 출범시키며 기술 중심의 지배구조를 완성했고요. 결과적으로 한국조선업은 과거의 현대, 대우, 삼성 빅3에서 HD 현대, 한화오션, 삼성중공업이라는 새로운 빅3로 재편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호황이 돌아왔다. 네, 그런데 이번 호황은 2000년대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2000년대는 중국발 물동량 폭증이라는 양적 팽창이 원동력이었어요. 이번에는 질적 교체예요. IMO 환경 규제로 노후 선박을 친환경 연료 선박으로 교체해야 하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의 에너지 안보가 LNG 해상 운송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LNG선 발주가 폭발한 거예요. 오, 투기적 수요가 아니라 구조적 수요라는 거군요. 시청자분들도 이 포인트 기억해 두세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차이, 과거에는 점유율을 위해 저가 수주를 했다면 지금은 수익성을 최우선으로 선별 수주를 하고 있어요. 2024년을 기점으로 빅3 조선사 모두가 10여 년 만에 동반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네, 그렇죠. 조선 소수도 많이 줄었다면서요. 네, 전 세계에 2008년에 1020개였던 조선소가 지금은 약 343개로 줄었어요. 3분의 1 수준입니다. 공급 능력 자체가 크게 축소된 상태에서 교체 수요는 역대 최대를 경신하고 있으니까 판매자 우위 시장이 상당 기간 유지될 수 있는 구조예요. 오, 이 편에서 배운 톱헤비 결제 방식이 가능해진 것도 이 구조 덕분이군요. 이런 맥락을 모르면 보고서가 안 읽히는 거였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변수도 있어요. 미국의 MASGA, 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프로젝트. 쇠퇴한 미국 조선업을 한국의 기술과 자본으로 재건하려는 구상인데 한화오션이 미국 필리조선소를 인수한 것도 이 흐름의 일환이에요. 조선업이 단순 제조업에서 국가 안보의 전략 산업으로 격상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슈퍼사이클의 영광과 추락 그리고 부활을 봤어요. 핵심만 세 줄로 정리할게요. 2003년부터 2008년 슈퍼사이클, 중국 WTO 가입으로 물동량 폭증, BDI가 2000에서 11,793까지, 투기적 발주까지 겹치며 거품이 껴요. 2008년 금융위기, BDI가 663으로 90% 폭락, 인도 거부, 헤비테일 고착화, 2010년대 해양 플랜트 대재앙, 설계 역량 없이 턴키 수주, 대우조선 분식회계 5조 원, 빅3 동시위기, 거제 20, 30대 인구 46% 감소, 공실률 35.1%. 구조조정과 재편, EU의 합병 불승인, 한화오션 탄생, HD현대 지주 출범, 그리고 슈퍼사이클 2.0. 이번에는 양적 팽창이 아니라 질적 교체, 선별수주, 톱헤비 별제, 조선소 1020개에서 343개, 과거의 교훈이 반영된 호황. 정주영 회장의 말처럼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지난 10년의 암흑기는 한국 조선업이 더 단단한 근육을 키우는 비싼 수업료였습니다. 역사 이야기 재미있으셨죠? 다음 이야기부터는 실전입니다. 증권사 보고서를 열었을 때 첫 페이지의 숫자들이 무슨 뜻인지 모르면 무용지물이잖아요. 신조선 가지수 182, 이 숫자 하나에 조선업의 현재와 미래가 담겨 있어요. 근데 대부분 이게 뭔지 몰라요. 5편에서 보고서가 읽히기 시작하는 핵심 용어를 전부 정리합니다.